이제 이번 시간에는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약집 교재를 보시면 어디를 공부할 거는가? 161페이지부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칠판에서 금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매수신청 대리는 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 중개업을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관청에 등록을 하고서 한다. 이렇게 중개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근데 관청에 등록을 한다. 여기 등록관청 얘기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 이 공인중개사 이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 오픈한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오픈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되고 법인도 오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그때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 등록을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복덕방 할아버지도 부칙개공이라고 그러죠.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폐업을 하시거나 돌아가시지 않은 한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인 A라는 분이 경매 입찰을 대리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는 걸 대리해 준 걸 얘기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는 있는데 바로는 못하고 등록을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이때 등록은 법원에 등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법원에 등록하면 이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중개사법 14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때 법원에 등록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경매 입찰 대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때는 법인 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받아주고요. 우리 복덕방 할아버지는 안 껴줍니다. 더 나가서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공이 돼야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까지 보려면 등록을 2번 하셔야 된다. 구청에 등록 한 번은 그 다음에 법원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중요한 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3가지 조건이 바로 지금부터 보는 거.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이 사람 얘기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거. 여기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경매 실무교육. 그래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경매 실무교육은 4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받을 때는 일단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받으셔야 되겠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때 경매 실무교육은 특히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표자만 받는다는 게 중요하고. 교육시간이 좀 길어요.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이렇게. 그래서 경매 실무교육 받았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44시간 이하. 그 다음에 평가가 포함된다. 시험 봐요, 시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 경매 실무교육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뭐냐면 보증 설정. 자, 이거 하다가 사고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해야 된다. 이 보증 설정은 중개업과 관련된 보증 설정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건 이대로 하고 중개업에 대한 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건 또 이대로 하는 겁니다. 별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액수는 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일 때는 1억 이상, 법인 개공일 때는 2억 이상.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하나 늘릴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여기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이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요. 요건 언제 하는 거냐면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오픈하고서 등록하고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때만 보증 설정하면 됩니다. 요때 하는 거다. 언제까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점에서 시기가 틀리죠? 이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해야 되고 중개업과 관련된 보증 설정은 나중에 합니다. 등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개사무실 오픈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사실은 여기도 3가지입니다. 자, 실,
4. 자격증 따야 됩니다. 요 사람 자격증 있어야 돼요. 법인은 누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법인일 때는. 법인을 오픈할 때는. 대표자가 증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 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는데, 요때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습니까? 특징이 있는 게. 대표자만 받으면 됩니까? 법인? 아니죠. 여기는 대표자만 받지만, 여기는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다. 이게 특징. 교육시간은 좀 줄어듭니다. 28, 32시간 이하. 그리고 평가, 이렇게 해서 시험 보는 게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게 실무교육.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일단 개공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개를 잘 비교하시고 차이점 같은 걸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노란 걸로 표시했는데, 기억하실 때는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여기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그죠?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든 진짜 등록이 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될 때 해당돼서는 안 되는 결격사유가 5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도 여기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5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게 뭐냐면, 자, 경매 입찰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되는데, 결격사유 기간은 2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안 받아주게 됩니다. 그 무슨 죄인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결격자다? 3년이 아니고 2년. 여기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대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 매수인청 대리인이 되면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대리권 범위. 요것이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시험에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7가지를 꼭 한 지문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차돌이가 보여요. 보입니다. 이렇게. 창녕에 있는 우포 늪지대. 거기에 차돌이가 현장 체험학습을 간 거예요. 거기서 보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우자가 뭐냐 그러면 우선 매수 신고죠. 낙찰 받을 때, 경매에서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2가지. 그냥 듣기만 하십니다. 하나는 지분이 경매 넘어갔을 때, 지분 경매 물건 되게 많습니다. 지분이 경매 넘어갔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우선권을 행사하는 걸 대신해 준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사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싸게 세를 놔요. 근데 그랬던 그 건설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넘어가게 돼요. 그때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한테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낙찰 받을 때. 그게 바로 우선 매수 신고예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일반 임차인은 그런 거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일 때만 있어요. 하여간 우선 매수 신고, 우자가 나오면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포자는 뭐냐면, 자, 이것도 내용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포기라고 나오면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포기, 이 글자 보이면 대리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할 수 있는 행위요. 대리인이. 차자가 뭐죠? 아까 많이 나왔던 거.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2등으로 떨어졌지만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받아갈게요 라고 신고하는 거. 예비적으로. 돌자가 뭐죠? 떨어졌을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공부했던 게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사람은 그 보증금을 그날 당장 찾아올 수는 없죠. 일단 놔두고 와야 되죠. 최고가가 돈 내는가 안 내는가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죠. 그리고 돈을 내면 그때 찾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자는요. 보증금을 갖다 내는 거. 요게 최저가의 10%라고 그랬죠. 보증의 제공이다. 이것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입자는 뭐냐면 입찰표를 써서 제출하는 걸 얘기합니다. 작성, 제출료. 요런 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총 요걸 두 가지로 보면 7가지가 돼요. 이거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로 쓰는 겁니다. 6가지로 암기했지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대리인이 할 때 보면 집행법원이나 매각장소, 주로 집행법원이 되겠습니다. 직접 출석하셔야 되고요. 이때 직접 출석할 때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절대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 간 안 돼요. 직접 출석하셔야 되고 못 갔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대리행위 할 때는 이거 7가지 대리행위 이거 할 때 이때는 대리행위마다 지금 7가지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거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위임장이에요. 위임장을 내야 되겠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이거 할 때마다 낸다. 그렇지만 이제 가만히 보면 요 위임장을 갖다가 입찰표 쓸 때도 내고 보증금 갖다 낼 때도 보여주고 찾아올 때도 보여주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같은 장소 그때는 한 번 보여주는 걸로 가늠할 수 있다. 한 번 보여주고 끝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는 자기가 의뢰받은 사건별로 사건 카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경매는 사건 번호로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카드를 작성해서 이것을 자기가 보존하게 되는데 이 사건 카드에다가 사건 번호도 적고 위임받은 날짜도 적고 여러 가지 적는데 적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보수액을 적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 카드에 적습니다. 거기에 도장도 찍습니다요. 자, 대신 요때 요 도장을 날인할 때 요 날인한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날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도장을 등록해 놓은 게 있어요.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도록 돼 있고 보존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년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도 있어요. 그 확인 설명 했으면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게 돼 있다. 작성해서 교부하게 돼 있다. 그리고 보존하게 돼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랬을 때 여기다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서명 날인. 그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증거 남기는 거죠. 그 날인할 때는 어떤 도장을 날인해야 되겠다. 똑같이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고 그 다음에 줍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이죠? 보존기간은 똑같이 5년. 이게 5년 된 이유는 둘이 이렇게 철을 해서 보존하죠.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은 늘어서 5년이다. 왜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철을 해서 보존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맞춰준 거다 5년으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해서 이제 보수 얘기가 나옵니다. 보수가 또 중요하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법정 한도가 있죠. 매수신청 대리인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법정 한도는 뭘로 정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대법원 예규로 정합니다. 이것도 대법원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대법원에서 만든 법 중에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 법 중에 대법원에서 만든 법 중에 대법원 규칙이 있고 그 밑에가 예규가 있어요. 예규가. 여기 더 위에 있는 법, 밑에 있는 법. 누가 만들어요? 대법원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걸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법정 한도는 규칙이 아니고 예규로 정합니다. 그래서 예규에서 정한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수 받을 때 많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 틀립니다. 중개보수나 이게 법정 한도를 정하는 것이고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는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것을 꼭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봤듯이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 기재를 해가지고 사건 카드에 적죠. 사건 카드에 기재를 해서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보존하죠. 적고 5년간 보존하게 돼 있으니까 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보수 받았을 때 관련해서 따로 뭘 써주게 돼 있어요? 영수증. 영수증을 써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건 카드에는 저것만 놓고 금액을 따로 뭘 써줘요?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한다고 돼 있다. 이때 영수증에도 돈 받았다고 지금 영수증 써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서명 날인할 때 매수신청 대리는 어떤 도장을 날인하시나? 등록된 도장을 날인한다. 똑같아요. 그리고 줘요.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건 카드가 5년 동안 보존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 카드가 5년이에요. 영수증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비교하면 사건 카드의 보존 기간은 몇 년요? 5년. 자,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도 맞춰서 5년. 영수증은 그게 없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 지급 시기요. 보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최근에 이거 나왔었죠. 바로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기한일. 원래 낙찰자는 낙찰 대금을 언제 내죠? 기한을 정해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달 준다고 그랬어요. 낙찰자는. 네, 그래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낸다. 이거 지급 기한이요. 기한 내에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납부하는 즉시. 그러면 대금 납부를 갖다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납부할 수 있죠? 그러면 5월 20일 날 돈을 냈어, 낙찰자가. 그러면 그 납부한 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즉시 소유권 취득. 그리고 그 낙찰 받으신 분은 자기 혼자 힘으로 낙찰 받은 게 아니죠? 매수신청 대리 해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한테 보수 줘야 되겠죠? 그 보수는 언제 준다고요? 소유권 취득한 시점이 돼야 되겠죠. 이때 주는 게 맞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복비도 잔금 치르는 날 복비 주는 게 맞잖아요. 등기 소리 넘어와서 등기 소유권 취득하는 그때 보통 중개보수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이때 그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이해규에서 정한 법정 한도를 보도록 합니다. 보수는 크게 보면 크게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있고 그래요. 실비 이렇게. 그래서 보수도 두 개입니다.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가 있고요. 대리 보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이것은 그냥 많이 받으면 5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5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거 아니죠. 상담료요, 상담료. 근데 대리 보수는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 하고 매수인이 됐을 때 하고 이거 두 가지로 됐을 때 하고 되지 못했을 때 하고. 낙찰자를 얘기합니다. 낙찰자 안 된 거, 낙찰 못 받은 거. 낙찰자가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이쪽 부분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예규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규칙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얘기보다는. 자, 여기서 감정가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1순위로 출제될 게 요겁니다. 요거. 낙찰 받았게 만들어줬을 때 성공 보수가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10억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억에 낙찰 받았다. 좀 말 이상하죠? 감정가 10억짜리를 갖다가 낙찰 받게 해줬다. 3억에. 감정가 10억짜리인데 3억에 낙찰 받게 했어. 문제 있어. 많이 떨어진 거야. 자, 그러면 그때 보수는 얼마 받는 거야? 10억에 1%니까. 감정가의 1%예요. 낙찰가의 1% 아니고. 감정가의 1%니까 얼마요?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낙찰가 3억의 1%가 아니고요. 네, 그런 뜻입니다.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최저가의 1.5%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 아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거라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낙찰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이거예요. 최고 50이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뭔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어. 실비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실비. 실비는 활동비를 받아내는 거죠. 활동비 이렇게. 실비가 활동비인데 통상 발생하는 통상 비용은 실비로 쳐주지를 않아요. 통상 비용은 실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 출장비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실비로 들어간다. 제주지방법원으로 입찰 대리를 간다. 그랬을 때 그 항공료, 그죠? 그 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가까운 데면 남부지방법원 간다. 그랬을 때는 요거 들어가요. 그럼 못 받아요. 그래서 근데 이때 받을 때도 얼마를 넘을 수 없다? 30을 넘을 수 없다. 최고 30만 원 이렇게 되죠. 최고 30.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득실 3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득실 30만 원. 의미가 뭐예요? 특별한 비용만 뭐로 인정해요? 실비. 실비를 많이 받아야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되죠. 우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다 이제 병원에서 수술해서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딱 낳았는데 첫째하고는 좀 틀리게 둘째 딱 낳았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했는데
머리가 2개 나왔는데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있는데 여기 혹이 이만큼 머리만큼 생겨서 나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술할 때 뭡니까 그 째는 크기 있잖아요. 이것을 초짜 의사가 돼가지고 크기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흡입기로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 밖에 있는데 막 걱정했었는데 나왔는데 나중에 아기를 보니까 뭐 산모는 뭐 마취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 의식이 없고 애가 나왔는데 애가 머리가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엄청 걱정했죠. 혹시 또 나오다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이거 뭐 기형아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걱정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줄어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걔 머리가요 저보다 더 단단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박치기를 하잖아요 둘이. 박치기를 하면 제 머리가 더 아픕니다. 그래서 나올 때 애가 순간적으로 그 막 할 때 이게 다 긴장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큰 애하고는 다릅니다. 걔는. 그래서 뭘 이렇게 박치기를 해보면 완전히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러니까 나오는 순간에 그 녀석도 막 긴장을 한 거예요. 뽑아 올리니까. 예.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특실로 이제 갔거든 첫날. 특실 비용이 얼마게요? 30만 원, 30만 원. 정확히 얘기하면 27만 원이에요.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행정적인 제재. 그 행정적으로 봤을 때 등록 취소도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이거 가만히 보면 아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있고 업무 정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이건 개공이고 여기는 매수신청 대리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신청 대리는 개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했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등록 취소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를 당했죠. 여기 없어졌죠. 여기도 없어지죠. 이거 등록 취소예요. 이것도 등록 취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폐업했죠. 그러면 이것도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등록 취소가 됩니다. 개공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수신청 대리인도 뭐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 정지를 당했죠. 법을 위반해서. 그럼 여기도 스톱이야. 업무 정지.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상태에서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업무 정지면 여기도 업무 정지. 여기가 자발적으로 휴업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쉬기만 해도 여기는 뭐예요? 똑같이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예요. 여기 또. 휴업도 업무 정지, 업무 정지도 업무 정지 이렇게.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최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왔던 게 뭐냐? 여기서 자발적으로 폐업한 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등록 취소를 당했죠. 이때는 결격사유기간 3년을 따로 붙이지 않아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따로 3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2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한 번 나왔어요. 영업정지 기간이 여기 좀 길어요. 어떻게 되죠? 1개월 이상? 얼마요? 2년 이하. 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6개월 이하죠? 여기 6개월 이하. 자, 매수신청 대리인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 길어요.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요거 한 번 나왔었죠. 여기보다 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 이제 마지막 이거 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표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창문에 붙어 있는 경공매 컨설팅 이 표시를 띄워야 됩니다. 창문에 경매, 공매, 컨설팅 붙어 있는 거 띄워야 되고 등록 취소 당하면 만약에 영업정지를 당했죠. 그때는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자랑스럽게 출입문에다가 써붙여야 됩니다. 이거요.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붙이는 거고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경공매 컨설팅 있죠. 그 표시를 제거하도록 돼 있다.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네 가지를 공부했는데 네 가지가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공부할 1편 내용들은 이제 막 쉬운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오늘까지가 좀 힘들고 다음 주부터는 쉽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고생 많으셨어요. 예.